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또 열렬히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오면서 캠퍼스, 아름다운 캠퍼스 또 만끽하면서 왔습니다. 교수님 또 빼먹으셨는데 저 중학교도 이대 부속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고등학교는 아닙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어머니도 이대 나오셨고 이모님 두 분도 다 이대 나오셨고 집사람도 이대 나왔고 처제 둘도 또 이대를 나왔습니다. 아주 그냥 완전히 그냥 포위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 그 말씀을 계속해서 트럼프 시대 한국의 국가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미국이 만든 세계, 사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질서가 미국이 어떻게 해서 만드는 세계라는 거, 그거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렸고, 물론 미국만이 만든 건 아니지만 미국이 기본적인 틀을 제공을 해줬고, 그 속에서 우리나라, 일본, 대만, 중국의 지도자들이 참 불세출의 지도자들이 그야말로 역사에서 주어진 기회를 그걸 잡아채서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2차 대전 이후에 완전히 파괴되고 갈라지고 이념적으로 끊임없이 서로 으르렁거리고 민족 감정 때문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원한을 서로 품고 있는 이 동북아시아의 국가들이 오늘 이 놀라운 번영을 누리게 됐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잘리는구나, 약간씩. 네. 아무튼 말씀드렸듯이 사실 이념적 지도로 보면은 특히 45년에는 참 허망하게 보였을 겁니다. 이게 도대체 살아남을 수 있는 거에 자유국가로 살아남을 수 있을지 굉장히 의심이 됐었겠지만은 아무튼 미국의 힘으로.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겁니다. 지금은 세계 1, 2, 3위 국가가 미국을 해서 미국, 중국, 일본, 그리고 우리하고 대만에서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번영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역동적인 지역이 돼버렸습니다. 예로 말씀드렸던 게 그 아이폰이 이제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아이폰 하나 만들기 위해서 미국 회사가 디자인을 하고 대만 회사가 그 생산을 담당을 하고 실제로 조립하는 것은 중국 사람들이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품들은 우리랑 일본이랑 대만 등이 제공을 하면서 아이폰 한 개가 팔릴 때마다 지금 전 동북아시아의 모든 국가들이 엄청난 이윤을 지금 내고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동북아시아의 공급망, 서플라이 체인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서플라이 체인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번영의 틀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트럼프라는 참 기인이 나타나서 오늘 쭉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트럼프가 대표적으로 이 질서가, 이 번영의 틀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틀이 가져다주는 그 여러 가지 이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만은 아주 일면만 보면서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지금 미국을 이상한 방향으로 이끌고 있고, 따라서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네. 우리가 아이폰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이제 이 미국의 동맹 체제로 인해서 우리가 군비는 굉장히 절약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경제의 모든 것을 올인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졌다. 그게 이제 기본적인 틀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제가 이 아주 구체적인 예로 이 반도체요.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반도체 강국이 됐는지 그리고 근데 이게 하나의 예로 정말 어떻게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는가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 트랜지스터라는 거 기억나시죠? 트랜지스터 라디오 하나씩 다 이겁니다. 이게 세계 최초의 소니에서 만든 트랜지스터 라디오입니다. 미국에서 그러니까 트랜지스터라는 게 1948년에 발명이 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지정학적인 사건들을 집어넣습니다. 우리 동북아에서 보면은 경제의 이 트랜지스터나 반도체의 발전의 역사도 있지만 중간중간에 우리의 아주 중요한 전쟁 같은 큰 사건들을 집어넣습니다. 왜냐하면 한쪽에서는 우리가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북한과의 대치, 중공의 문제, 소련의 문제, 공산권과의 대치 문제, 월남의 패망 이런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경제적으로 보면은 지경학적으로 보면은 이 놀라운 투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게 끝에 와서 보면은 우리가 지정학적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놀라운 경제적인 틀을 만드는 그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납니다. 어느 한쪽만 보면 우리가 이 역사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일부러 빨간 글씨는 지정학적인 사건들이고 나머지 글씨는 이제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사태입니다. 그러니까 1948년에 트랜지스터라는 게 만들어져서 전에는 진공관 이런 큰 거가 있어야지 TV도 보고 그랬는데 이제 요만한 트랜지스터가 나오니까는 저거를 누구죠? 모리타 아오키 소니의 회장이 미국으로부터 저거를 얻어옵니다. 그래서 최초로 이제 상용화를 시켜서 소니 트랜지스터가 이게 라디오가 이제 55년에 나오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일본이 엄청나게 전후복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일본을 미국이 패망시키고 나서는 낙농국가로 만들려고 했다가 공산주의랑의 냉전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일본 경제를 다시 살려야 되겠구나. 공산화를 막기 위해서는 일본 사람들이 잘 살게 하는 방법밖에 없다. 거기에 핵심적인 것이 트랜지스터를 주는 겁니다. 사실 미국 사람들이 그게 저렇게 잘 될 줄은 몰랐는데 일본 사람 특유의 기질을 가지고 그 트랜지스터를 가지고 이제 저런 조그만 소형 TV부터 시작해서 60년대에 그냥 폭발적으로 일본의 전자산업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61년에는 약간 페어차일드라는 미국의 전자회사가 직접 회로라는 걸 만듭니다. Integrated Circuit이라는 걸 만듭니다. 이게 페어차일드에서 만든, 그러니까 트랜지스터를, 아까 그건 트랜지스터 하나씩이잖아요. 트랜지스터를 여러 개를 하나에다가 묶는 방법을, 엮어 넣는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페어차일드가 61년에 IC라고, 이게 소위 이제 실리콘입니다. 실리콘밸리 할 때 그 실리콘이죠. 그 반도체 만드는. 처음으로 실리콘에다가 지금 트랜지스터를 2개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가지고 이게 이제 상용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에다가 트랜지스터를 몇 개를 집어넣느냐, 점점 저거를 이제 많이 집어넣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얼마 들어간지 아세요? 똑같은 크기의 이 조그만 실리콘 요만한 칩에 얼마 들어간지 아세요? 2025년에 삼성 32GD 하나의 트랜지스터에 그러니까 하나의 드램에 320억 개가 들어갑니다. 저 2개 들어갔던 게 여러분 그 기술력을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는 인류 역사상 이런 기술이 없습니다.
어떻게 60년에 2개를 집어넣기 시작했던 것이 지금은 320억 개 트랜지스터가 저기 들어갑니다. 7mm, 9.5mm, 7.5mm. 그러니까 9cm, 7cm, 7.5cm의 크기의 요만한 반도체에 트랜지스터가 320억 개가 들어가는 이 놀라운 기술이 발전을 하고 그걸 지금 우리나라의 삼성, 하이닉스 이런 데가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이건 인류 역사상 이렇게 기술이 뭐라 그럴까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 비슷한 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걸 지금 그럼 여기까지 어떻게 왔느냐? 63년에 페어차일드 회사가 홍콩에 와서 지사를 만듭니다. 근데 이유가 뭐냐면 아까 보셨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거꾸로 가네. 이런 거를 만들려고 그러면은 현미경에다가 실리콘 웨이퍼를 놓고요. 거기서 현미경을 통해서 보면서 그거를 손으로 해갖고 이렇게 납땜 비슷하게 이걸 해서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처음에는 이제 다 손으로 했습니다. 그 손으로 하는 거를 이제 효율적으로 잘하는 사람들을 페어차일드 사람들이 찾고 다니는 거. 미국 내에서 다 찾아보고 그런데 결국은 뭐냐면 아시아에 와서 아시아의 여성들밖에 이거를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 없다 그래갖고 결국은 홍콩에 와서 페어차일드를 만듭니다. 그래서 홍콩 여직공들이 처음으로 나와서 이제 그거를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65년에 미국이 월남전에 개입을, 이제 한쪽에서 이런 이 지정학적인 사건들이 터지고 있는데 그 65년에 우리나라의 고미전자산업이라고 코미라는 미국 반도체 회사가 와서 한국 최초의 반도체 회사를 만들죠. 왜냐면 한국 여성들이 요거를 중국 여성들과 요걸 잘하니까. 그래서 66년에 페어차일드도 아예 들어오고 67년에 모토로라, IBM 컨트롤 데이터 이런 것들이 마산, 특수 지역 이런 데 전부 다 와서 여직공들, 우리나라의 여공들의 손을 이용해서 이 반도체라는 걸 처음에는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68년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대만에 설립이 되고 이게 이제 지금 세계 최강이라는 TSMC가 만들어지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고 싱가포르에도 나오고 69년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다른 한편은 뭡니까? 69년에 닉슨 독트린이 뭡니까? 지금이랑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에요. 닉슨이 뭐라 그랬습니까? 야, 미국이 너무 국방비 많이 들고 이제 못 살겠다. 미국이 아시아를 지켜줄 방법이 없다. 우리 아시아는 좀 아시아 사람들 당신들이 지켜라.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때까지. 미군이 지켜주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때 우리나라에서 뭐가 생깁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향토 예비군이라는 걸 만듭니다. 이거 우리 힘으로 이거 지켜내야 된다 그러는데 그래서 향토 예비군을 만들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닉슨 독트린, 고암 독트린이라고도 합니다. 69년에 페어차일드 싱가포르가 설립되고 71년에 뭐가 됩니까? 주한미군 7사단이 철수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위기라 그러죠? 저 때는 정말 놀라운, 엄청난 위기였습니다. 진짜 국방 당신들이 알아서 아시아 국방 우리가 못 도와주겠다. 월남전도 허덕거리고 있는데 도저히 우리 못 견디겠다 그러고 알아서 하라 그러고 그것뿐만 아니라 주한미군을 반을 빼갑니다. 그리고 7사단이 무슨 사단이냐면 전술핵을 갖고 있는 사단이었습니다. 전술핵까지도 그때 다 한반도에서 빼버리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엄청난 충격이 오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을 하기 시작하고 중화학공업을 해서 우리가 무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야, 이렇게 된 이상은 어쩔 수 없다 해서 김일성이랑 만나서 그래도 어떻게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7.4 공동성명도 나오게 되는 게 전부 다 이런 배경이 있는 겁니다. 한쪽에서 엄청난 지정학적인 위기를 느끼면서 안보 위기를 느끼면서 그런데 저는 다른 한편에서는 계속해서 아시아에 미국이 군사적으로는 안보적으로는 자꾸 빼가겠다 그러면서도 반도체라는 거는 계속해서 아시아에만 투자를 하는 겁니다. 요게 재밌는 건데요. 72년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그 레이저 유도탄이라는 게 이게 뭐냐면 반도체라는 거를 통해서
여기 나오네요. 미국이 여기 탄호아라는 다리가 월맹의 다리가 하나 있는데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다리라서 그 다리를 미국 공군이 가서 이제 폭격을 해서 부수려고 이제 했는 거예요. 그런데 638차례를 거기를 폭격을 했는데 못 맞춰요. 그러니까 우리가 2차 대전 때, 그 6.25 때도 그렇지만 비행기라는 게 조종사가 가다가 대충 이렇게 보고서 폭탄, 여기쯤에서 떨어뜨리고 뭐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안 깨지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때 반도체라는 게 나오기 시작하고 미국이 처음으로 아폴로 11호? 뭐였죠? 미국 달을 날아간 거가 갑자기. 그러니까 그게 반도체 때문에 가는 거거든요. 반도체 때문에 정확한 조준이 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 국방성의 어떤 사람이 장교가 텍사스 인스트루멘트 사람 불러서 야 혹시 그러면 우리가 달 착륙도 정확하게 이것 때문에 반도체 때문에 시켰는데 정확히 맞춰서 사실 엄청나게 빨리 움직이는 달에 갖다 맞추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 혹시 이 달이 맞출 수 있지 않겠냐 이걸 반도체 이용해서 그랬더니 텍사스 인스트루멘트 친구가 그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갖고 뚜덕뚜덕 해갖고 맞춰서 처음으로 폭탄에다가 반도체 가이드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유도탄이 나온 겁니다. 그래갖고 정확히 그거를 72년 5월 13일 날 이 다리를 끊어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은, 왜 말씀을 드리냐면, 한쪽으로는 미국이 결국은 75년에 월남전에서 패배를 합니다. 월남전에서 패배하는데 65년에서 68년 동안에 80만 톤의 폭탄을 투하하는데도 월맹이 안 줘요. 그냥 소위 말하는 융단 폭격을 하면서 하는데 그때 제일 좋았던 스페로 3 공대공 미사일의 명중률이 9%였대요. 미국의 거가. 그런데 이런 게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월남전에서 패망하고 아시아에서 철수를 하고 있는 동안에 다른 한편으로는 반도체에 대한 투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반도체의 기술이 비약적으로 이제 발전하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79년에는 아예 미군이 대만에서 철수하고 대만하고 단교를 해버리는 거죠. 중공을 인정을 해버리고. 소니 55년에 아까 말씀드린 소니고 이게 페어차일드 홍콩 여직공들이 파업하는 장면입니다. 아시아의 여성들이 직장에 가서 노조를 설립해서 처음으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파업이라는 걸 하는 아시아 역사상 최초의 사건입니다. 아시아 반만년 역사상 여성들이, 근데 왜 그게 가능하냐? 페어차일드라는 엄청난 공장에서 이거를 하는 자기의 직장이 생기는 거고, 처음으로 집에서 나와서 완전히 직장인으로서 살고 월급을 자기가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고 그러면서 자기네가 집단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만들어지면서, 그러니까 이 반도체라는 거는 말레이시아 페낭 공장, 한국 공장, 그렇죠? 아남 반도체 전부 다 여직공들이 이거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여성의 인권의 발전에 획기적인 역할을 합니다. 반도체가. 정말 놀라운 역할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삼성, 하이닉스, TSMC 공장, 이런, 그러니까 아까 이 전에, 그렇죠? 이때 와서는 아무도 상상을 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이제 여직공들이 이렇게 납땜질을 하고 그러지 않아도 되는 거지만, 이 놀라운 이 지경학의,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은 끊임없이 흔들렸고, 끊임없이 불안했었고, 끊임없이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분쟁이 일어나고, 항상 전쟁, 일촉즉발의 위기 속에서 살아갔지만, 경제적으로는, 지경학적으로는 이런 놀라운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미국의 페어차일드, 텍사스 인스트루멘트, 인텔,
이 회사들이 지금 다 어떻게 됐습니까? 없어졌거나 망하고 있죠. 인텔 요새 돈 안 벌려서 회장도 갈리고 지금 계속해서 미국이 바이든 때 그렇게 많은 돈을 퍼부어가지고 삼성하고 TSMC하고 경쟁해보고 했다는데 다 실패로 지금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기억나시죠? 저 반도체 제대로, 우리 옛날에 그 뭐죠? 이 계산기. 제일 좋은 계산기가 TI,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그거 하나 갖고 있으면 참 엄청난 저거였었는데 지금 다 어떻게 된지도 모르는데 그게 전부 다 일본으로 넘어가서 소니, NEC, 도시바, 히다치, 후지스를 갔다가 그 다음에 지금 어디로 왔습니까? 삼성, 하이닉스, TSMC로 이제 왔습니다. 동북아시아의 이 전자산업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하는 전자산업이 한국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2.4%, 일본 수출에서 차지하는, 일본은 이제 많이 떨어졌습니다. 4%. 대만에서 차지하는 수출의 41%가 반도체입니다. 싱가포르도 34%. 여러분, 싱가포르가 그냥 무슨 관광이 나오고 그런 데로 생각하시죠? 아직도 엄청난 전자. 말레이시아가 40%가 전자입니다. 중국은 그 큰 경제가 26%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럼 미국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반도체, 지금 삼성, 하이닉스, TSMC가 만드는 반도체를 디자인하는 건 누굽니까? 설계하는 거는 다 미국 회사들입니다. 엔비디아, 퀄컴, 브로드컴, AMD, 미디아테크라고 대만 것만 간신히 5위에 하나 듭니다. TSMC 덕분에. 그러니까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거는 실리콘밸리에 있는 미국 회사들이 전부 다 하는 거고, 그렇죠? 애플과 똑같죠. 애플은 디자인만 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생산하는 거는 아시아에 갖다 맡겨서 생산을 하고, 똑같습니다. 반도체도 모든 디자인은 미국 회사들이 다 하고 생산하는 건 아시아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윤의 한 30-40%는 또 미국 회사들이 가져가는 거고 나머지를 이제 우리가 또 갖는 거고 그런 구조가 생기는 겁니다. 안 되는데? 됐네. 네.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미국이라고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텍사스 인스트루멘트나 페어차일드나 인텔은 없어지거나 고전을 하고 있지만 그 대신에 생긴 회사들이 뭡니까?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아마존, 알파벳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여기서 손해봤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한 상황입니다. 시가총액은 상상을 초월하게 큰 회사들입니다. 지금 미중 간의 갈등의 핵심이 뭡니까? 이 반도체 기술, 그동안에 61년에 말레이시아에 와서 홍콩에 와서 페어차일드부터 그 다음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뭐 이런 데가 아시아에 있는 각 국가에서 공장을 차리면서 만들기 시작한 그 반도체가 저렇게 컸는데 그 다음에 당연히 중국이죠. 모든 게 그 다음에 중국으로 넘어가는데 미국이 중국한테는 못 주겠다라는 겁니다. 여태까지 그것 때문에 일본도 주고 말레이시아, 홍콩, 싱가포르, 한국, 대만 다 엄청나게 그것 때문에 컸지만 그 다음에 중국한테는 이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019년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이 우선 2024년에는 12월에 바이든 때 140개 이상의 중국 반도체 관련 기업을 수출 통제 대상에다 집어넣어 버렸고 2019년에는 기억하시는지 몰라도 화웨이라는 그 중국의 엄청난 회사가 올라오는데 그 화웨이의 회장, 창업자 회장의 딸을 미국에 갔다가 밴쿠버로 가는데 밴쿠버 공항에서 체포를 했어요. 체포를 해갖고 미국에 데려와갖고 3년 동안 재판을 합니다. 지독합니다. 그때 이제 이유는 뭐냐면 이란한테 넘기면 안 되는
그 반도체 기술을, 전자 기술을 넘겼다라는 제목으로.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타협은 해갖고 놓아주긴 했겠지만은 저 사람들은 얼마나 속으로 미국하고 지금 이 원수로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게 지금 반도체의 지경학이 딱 중국에 와갖고 지금 스톱해서 지정학으로 이제 변해버리는 겁니다. 중국한테 넘겨주면 우리 안보에 결정적인 해가 온다. 왜냐하면 반도체라는 게 다 군수용으로 둘 수 있고 민수용으로 쓸 수 있는 소위 말한 듀얼 유세지, 둘 다 쓸 수 있는 거가 대표적인 건데, 그거를 중국한테 더 이상 못 주겠다 그래서 이 금수 조치를 취하기 시작한 것이 사실은 그게 지금 미중 갈등의 시발점입니다. 그래서 저거를 바이든도 계속해서 밀어붙였던 거고, 지금 이제 그것이 더 확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이제 들어와서 4월 2일 날 해방의 날, 그렇죠? Liberation Day. 저 사람들은 해방의 날이 2025년 4월 2일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럼 왜 트럼프가 저럽니까?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거하고 지금 트럼프가 보는 세계하고 보세요, 한번. 트럼프는 지금 뭐라 그래요? 전 세계가 미국에 바가지를 씌웠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한국이, 대만이, 일본이, 중국이 대표적으로 중국에 바가지를 씌워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여태까지 바보같이 2차 대전 이후 내내 쪼다같이 진짜 당했었다. 그리고 미국의 지도자들이, 자기 전에 있었던 모든 지도자들은 그거에 대해서 전혀 개입을 안 하고 당하게만 만들어놨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갖고 있는 무역 적자를 해소를 해야 되겠다. 엄청난 무역 적자가 있습니다. 그게 왜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지금 한국하고 대만하고 일본하고 중국에 간 그 산업들을 왜 거기 가서 만드냐? 우리나라에서 다 만들어야지. 그래서 소위 말하는 리쇼링, 다시 본국으로 귀환시키는 오프쇼링이라는 게, 미국이란 나라가 이제 사실 섬이니까 딴 나라에 뭐를 주면 바다 건너가는 거 아닙니까? 해안을 건너가. 오프쇼링이라는 게 딴 나라에 외주를 주는 거. 근데 온쇼링이라는 건 뭡니까? 다시 자기 땅으로 가져온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거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미국 산업을 다시 일으키겠다라는 겁니다. 제조업을. 그리고 이제 뭐 공정무역을 촉진하겠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반도체를 통한 이 공영에 기반하고 지금 트럼프가 생각하는 미국이 계속해서 손해만 보고 있다라는 거가, 어떻게 지금 우리가 이거를, 왜 저 사람은 저런 생각을 할까? 아까 아무리 보더라도 미국 회사들도 무지하게 돈 잘 벌고 있고, 우리도 무지하게 돈 잘 벌고 있고, 다 잘 벌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저렇게 미국은 손해보고 있다고 트럼프는 저러는가? 미국의 무역 적자 추이입니다. 사실 엄청난 무역 적자죠. 9천억 달러. 2024년에 9천억 달러. 22년이 최고였었습니다. 9,448억 달러의 적자를. 여러분, 우리는 이제 수출, 그 무역 수지 적자라는 거를 거의 마지막 들어온 게 한 80년대나 됐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흑자 맨날 이러고 있는데, 그 조금만 흑자 폭 줄어들어도 난리 났다고 그러는데, 미국은 1조 달러 정도의 적자가 납니다. 무역에서. 이것만 보면은 뒤집어질 것 같죠. 이걸 보고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2024년에 무역 수지 보면 총 수출이 3조 1,900억, 수입이 4조 1,000억. 그래서 상품 무역 적자가 1조 2천억. 그러니까 물건을 팔아서, 물건을 사고 팔아갖고 나는 적자가 1조 2천억 달러. 그런데 미국이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서비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 무슨 은행, 금융, 그 다음에 뭡니까, 컨설팅, 이런 거는 미국이 완전히 꽉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무역에서는 항상 흑자를 미국이 냅니다. 2,903. 근데 물론 상품
물건을 하도 많이 미국이 사니까 이걸 통해서 아무리 많이 돈을 벌어도 이제 적자가 나는 거죠. 미국의 GDP, 그런데 한번 그냥 이건 비교를 해보시죠. 미국의 GDP가 23조입니다. 23조인데 지금 적자가 1조예요. 그러니까 3.25%? 많다고 볼 수도 있고 적다고 볼 수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적자, 상품 수지 적자만 보면은 문제가 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아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거. 미국은 이제 이런 거 갖고 돈 버는 거죠. 자, 그러면 문제가 뭡니까? 미국의 소비재. 미국 사람들, 그러니까 반도체 이런 거 말고, 그렇죠? 아이폰, 테슬라 이런 거 말고 그냥 소비재. 그러니까 옷, 신발 이런 온갖 매일 일상용품들은 미국 사람들이 월마트, 타겟, 로즈 이런 데서 이제 사죠. 그러면 월마트가 미국 사람들한테 그 세계에서 제일 큰 회사가 미국에서 파는 상품의 60%가 중국에서 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미국에서는 이제는 빵 굽는 토스터 한 대 못 만듭니다. 전자레인지 한 대도 못 만듭니다. 신발 아무도 못 만듭니다. 다 중국서 만들고, 아니면 이제 우리나라도 아직도 나이키에서 고급 신발은 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아직도 만들고 있더라고요. 제일 알짜 막 한 켤레에 200불, 300불 막 하는 것들은 다 우리나라에서도 아직도 만들고 있지만, 아무튼 싼 것들은 다 중국에서 옵니다. 타겟을 상품의 60%를 2017년에 60%를 조달하다가 이제 점점 줄여서 그나마 2025년에 30%만 중국에서 조달하지만 역시 아직도 엄청난 중국 의존도고, 로즈는 전체 상품의 40%를 아직도.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는 그냥 중국 물건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싸게, 상상을 초월하고, 뭐 다 아시죠? 테무 이런 거 해보셨을 테니까 진짜 상상을 초월하게 쌉니다. 그럼 이거를 왜 안 삽니까? 그거 다 사는 거죠, 그렇게. 사실 이것도 비싸갖고 이제 미국 사람들이 직구를 하고 있는 판인데. 그래서 미국 경제를 이해를 하려면, 미국 경제가 뭡니까? 이게 아령. 좀 그림이 그런데, 엽기 아령입니다. 아령 그림인데, 미국 경제를 아령 경제, 덤벨 이카노미라고 그럽니다. 영어로 아령이 덤벨인데, 덤벨 이카노미인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한쪽에는 아까 말씀드린 구글, 애플, 골드만삭스, 뭐 페이스북, 엔비디아, 테슬라 이런 회사들이 한쪽 축을 차지하고, 반대쪽에는 뭡니까? 대두, 소이빈, 아니면 석유, 그렇죠? 이런 거를 가지고 이거를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산품 아니면은 최고급 상품만 미국이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이 두 가지에 있어서는 미국이 절대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나머지 부분, 이 중간 부분, 이건 다 메이드 인 차이나예요, 지금. 근데 이거를 안 보고 이것만 보면은 이거 심각한 문제죠. 자, 근데 전반적으로 틀을 보면 이렇습니다. 중국의 무역 수지 흑자는 2024년에 작년에 1조 달러 흑자, 사상 처음으로 한 국가가 무역 흑자만 순흑자가 1조 달러에 달했던 건 인류 역사상 처음입니다. 대미 흑자만 3,610억 달러입니다. 정말 정신없이 만들어내고 정신없이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왜 저럽니까? 중국 수출할 수밖에 없어요. 중국은 다른 방법으로 지금 경제를 살려낼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중국 경제는 이 부채 때문에, 그러니까 부동산이 완전히 지금 붕괴하고 있고, 중국 사람들의 모든 부의 대부분이 부동산 투자를 했었는데 그 부동산 가격이 완전히 붕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반 가게들이 돈을 쓸 돈이 없어요. 자기네가 사놨던 아파트 값들이 계속 올라갈 때에는
계속해서 돈을 빌려 또 빌리고 융자하고 재융자하고 또 쓸 수 있었죠. 근데 유일하게 갖고 있는 재산이 부동산이었었는데 그게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정부들은 그 부동산에 땅을 대주고 기업들한테 돈을 대주고 해서 엄청난 부채를 쌓았는데 지방정부들도 그 돈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같이 부자가 될 텐데 그게 망하고 있으니까 지방정부들은 전부 다 부채에 허덕여서 지금 아무것도 더 이상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거 다 빈집들이죠. 아시죠? 중국에 있는 이 유령 마을이 아니라 유령 도시들입니다. 그냥 도시들이 지금 한 3천, 4천만 가구의 아파트들이 그냥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 고령화되고 있고 디플레이션이 계속되고 있고 사람들이 돈을 안 쓰니까 가격이 자꾸 떨어지는 거고 가격이 자꾸 떨어지다 보니까 생산 원가보다도 더 싸게 떨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들은 생산하는 사람들은 죽어라고 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수가 없으니까 자기 나라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 같이 자기 나라 사람들이 부자라서 자기네 공장들이 만드는 물건들을 사주면은 그러면 경제가 자체적으로 돌아가는데 지금 중국 내에서 사람들이 살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바깥으로 내밀어야죠. 이거를 보내서 팔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욕을 먹더라도 전 세계 다른 나라들이 야, 너희 때문에 우리 공장들 다 닫는다. 이런 소비재 이런 거 하는 거 다 닫는다고 철강 뭐 이런 거 아무리 쳐도 자기네가 뭐 죽겠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계속 수출로 밀어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도 지금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수출밖에 없어서 저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국이 이걸 어떻게 그럼 유지를 하느냐. 저 엄청난 적자를 갖고 어떻게 살아가니. 우리 같으면 난리가 날 텐데 어떻게 저렇게 엄청난 적자를 미국이기 때문에 돼요. 왜? 제일 중요한 게 미국 국채 판매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국채라는 게 그러니까 나라에서 나라에서 어음을 뭐라 그래요? 어음인가? 하여튼 나한테 돈 좀 빌려줘. 미국 정부가 야 우리 지금 맨날 적자인데 예산에도 맨날 적자인데 지금 기본적으로 복지에다 써야 되는 거 소셜 세큐리티 무슨 메디케어 엄청나게 지금 돈이 들어가고 있고 국방비도 돈이 들어가고 이런데 이 돈을 지금 우리 세수로만 갖고는 도저히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국채를 파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 국채를요 다 삽니다. 왜? 재산이 있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자기네가 무슨 돈을 벌었잖아요. 그 돈을 어디다 갖다 놓습니까? 중국이 일본이 그 돈을 왕창 벌었어요. 이제 수출을 해갖고 그 돈을 어디다 갖다 놔요? 자기 집에요? 자기 은행에요? 아니에요. 어디가 안전해요? 미국 국채가 제일 안전하죠. 우리 은행은 망하고 우리 뭐는 어떻게 도산이 되고 할 수 있더라도 야 미국 정부인데 미국 정부의 국채인데 아무리 이자율이 낮더라도 세계에서 제일 안정돼요. 그러니까 미국 국채를 다 사죠. 그러니까 미국은 어떻게 해요? 적자를 어떻게 메꾸냐면 그냥 국채 발행하면 돼요. 그럼 다 사죠. 얼추나 좋다고 얼른 사줘요. 그럼 미국은 그 돈 갖고 또 굴러가는 거고 그 적자를 계속 그렇게 메워왔던 겁니다. 해외 직접 투자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삼성, 현대차, 한화가 미국에 가고 공장 짓고 무슨 조선소 필라델피아에 있는 조선소 인수하고 그런 게 다 뭐예요? 다 외국이 그냥 와서 미국에다가 계속 투자하는 거예요, 지금. 외국인들이 여러분 국내 주식 아니면 어디다 투자하세요? 다 미국 증시에도 투자하죠. 어디다 투자합니까? 나스닥 이런 데다 투자하죠. 갈 데가 미국밖에 없는 겁니다. 미국이 가장
가장 안전하게 내 자산을 갖다가 맡길 수 있는. 아, 여기 있네요. 제가 가져왔네요. 이게 2000몇 년도 걸, 2023년도 걸 겁니다. 미국 정부의, 그러니까 6.75조를 지출을 하고 수입은 4점, 그러니까 재정적자가 거의 2조 정도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국채 같은 거를 팔아서 메꾸는 겁니다. 미국이. 그걸 약간 좀 나눠봤는데, 나중에 관심 있으시면 좀 자세히 보시면은 미국이 기본적으로 정부가 어디서 돈을 받고, 그리고 어디다가 쓰는지, 사회보장이. 사실, 미국에서 이런 게 이 두 가지, 그러니까 미국 정치의 핵심적인 지금 논점도 이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사회보장제도를 어디까지 제공을 해줘야 되냐는데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제공을 해야 되는 거고 저것은 절대 건드리면 안 된다 그러는 거고 공화당은 야, 저것 때문에 계속 적자인데 자유시장 경제에 의해서 각자가 알아서 하도록 해야지 왜 자꾸 나라에서 저렇게 복지를 갖다가 퍼붓고 앉아있느냐 이거를 줄이자 그래갖고 맨날 싸우고 있는 게 저겁니다. 저거 줄이자 안 된다 지킨다 그게 지금 민주당하고 공화당의 가장 핵심인데 왜냐하면 재정 적자가 저렇게 나고 있는데 이거 안 건드리고는 그 재정 적자를 어떻게 할 방법이 사실은 없습니다. 하여튼 미국이 지금 그런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달러가 기축통화입니다. 전 세계가 다 미국 자산만 갖고 싶어 해요. 국내에 부동산 안 사면 집 살려면 미국 가서 사고 싶어 해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전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당연히 글로벌 투자자들은 미국에 투자하려고 그러는 거고. 그래서 미국 국채가, 이게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상위 10개 나라입니다. 일본이 1조 달러, 제일 많이 갖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를. 그러면 왜 갖고 있겠습니까? 이윤 엄청 낮죠. 근데 갖고 있는 이유는 미국의 우방이니까. 네? 미국의 돈을 계속 빌려주는 거죠. 물론 안정성도 있지만, 그렇지만은, 저런 전략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미국에.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 한때는 더 많았었는데 중국은 자꾸 줄여가고 있는 거죠, 지금. 미국하고의 이제 라이벌 관계 때문에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점점 미국 국채를 안 삽니다, 중국이. 그 다음에 이제 영국이 7천억, 룩셈부르크가 4천억. 그 조그만 나라가. 그렇죠? 케이먼 제도라는 건 이건 이제 뭐 페이퍼 컴퍼니들 잔뜩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좀 그렇고, 캐나다가 3,700, 벨기에 3,700, 아일랜드가 3,300, 프랑스가 3,000. 그리고 심지어는 대만도 세계 11위입니다. 근데 우리는 놀랍게 적어요. 놀랍게 적어요. 글쎄 저 외환 경제 전문가가 아니라서 저게 다 한국은행이 중앙은행이 다 이유가 있겠고 뭐 기본적으로 국채 너무 금리가 낮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이건 전략적인 고려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특히 다른 나라를 보면은 대만이야 뭐 미국한테 매달릴 수밖에 없는, 우리보다도 더 절박하게 미국에 매달린 나라니까 400조, 우리 거의 한 3배를 미국 국채를 사고 있습니다.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미국의 경제 성장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1960년부터 2023년까지 이 무슨 코로나 때 잠깐 내려가고 이런 때 빼놓고는요, 미국 경제 저렇게 잘 되고 있습니다. 저 큰 경제가 작년에도 2.8%인가 성장했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세계를 보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그 적자라는 게, 여러분, 그 적자라는 게요, 이렇게도 생각하시면 돼요. 미국이 적자를 유지함으로써 얻는 게 뭐냐면, 여러분, 기축통화라는 게, 사람들이 다 달러만 쓰지 않습니까? 뭘 하는데? 그럼 달러만 쓴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쓰는 달러 말고, 딴 나라 사람들도 달러를 많이 갖고서 그걸 써야지 돼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근데 그 달러가 어떻게 다 외국에 가 있습니까? 미국이 계속 적자를 내니까. 그렇죠? 미국이 외국 거를 자꾸 사줘야지 미국 달러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이 미국 거를 사는 것보다 미국 사람이 외국 거를 더 많이 사야지 달러가 바깥으로 나가죠. 그건 전 세계에 달러가 깔려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미국이 수십 년 동안 적자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기축통화국이 된다는 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중국이 자기네가 기축통화가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수십 년 동안 적자를 내야죠. 그래야지 유엔화가 전 세계에 깔리지. 그걸 할 수 있는 거 미국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기축통화가 흔들릴 방법이 없어요. 미국밖에 저렇게 돈을 적자를 하고 그 적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에서 그래도 미국이 가장 안전한 곳이라 해갖고 미국에다 엄청난 투자를 하고 미국의 국채를 저렇게 몇 조 원씩 사주고 그걸 가지고 미국 사람들은 아주 싼 좋은 물건들 싸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런 구조가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보면은 미국의 시스템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번에 트럼프 들어오기 직전까지도 그랬잖아요. 바이든 말기에 가서도 미국 예외주의라는 말이 또 나왔지 않습니까? 아메리칸 exceptionalism. 야, 미국 경제는 어떻게 이렇게 견실하게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 2.8%씩 성장하고 있고 실업률도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고 심지어 인플레도 잡히기 시작을 하고 이거 너무 잘 되고 있어서 왜 남들은 코로나 이후에 중국도 휘청거리고 있고 유럽이고 다 휘청거리고 있는데 왜 미국만 잘 나가지 그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 등장합니까? 트럼프가 등장을 해갖고 온 세상이 우리를 사기치고 있다. 우리 당하고 있다. 지금 그러는 거예요. 분명히 당하고 있는 데가 있죠. 어디입니까? 신발, 토스터, 그렇죠? 제철소. 안 돼요, 미국에서는. 제철소는요, 아직도 미국 정부가 엄청난 보조금 제철소들한테 내주는데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그 부분에만 지금 트럼프는 그것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역 역조가 일어났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그래서 그 나바로라고 지금 이 관세 정책 핵심하는 최고 보좌관이 있지 않습니까? 피터 나바로의 그 사람 책을 2018년에 그때 쓴 책을 제가 그때 지난번 하기 전에 그 당선되자마자 그 사람 책을 읽어봤더니 그 사람 책의 앞부분이 뭔지 딱 오프닝이 뭐냐면은 월마트에서 세일을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기자같이 해갖고 이제 가갖고 월마트에서 엄청난 세일을 하니까 거기 이제 사람들이 그야말로 장사리를 쳐서 쭉 서서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가갖고 인터뷰를 해요. 뭐 사러 오셨어요? 그러면, 이 플랫 패널 스크린 TV를 하나 사겠다. 아니면 나는 뭐 마이크로웨이브를 사겠다. 이제 전부 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들어갔다가 나올 때 이제 막 이만한 카트에다가 엄청난 크기의 TV 이런 거를 싣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샀냐 그러니까 너무 싼 가격에 샀다. 너무 좋다. 그런데 딱 기자가 근데 이거 어디서 만든 건지 아냐? 물어봐요. 그러면은 글쎄 모르는데 그러고 다 찾아보면 뭐예요? 싸그리 다 메이드 인 차이나죠. 그러면서 나바로라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야, 이거 봐라. 이 미국의 나쁜 정치인들이 나쁜 기업인들하고 결탁해서 순전히 이 오하이오, 미시간 이런 데서 다 우리가 위스콘신, 펜실베니아에서 생산하고 이러던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했어요? 더 값싼 노동력인 중국, 그것도 공산당이 강제로 압박을 해갖고 환경도 엉망이고
그 작업 환경도 엉망이고 월급도 제대로 안 되고 착취하는 그 중국 인민들의 노동력을 이용해서 싸게 팔기 위해서 WTO를 만들어 갖고 전부 다 중국으로 빼돌리고 지네는 돈을 엄청나게 이윤을 남기고 미국의 산업은 초토화 동공화됐다. 딱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딱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 부분을 트럼프는 되살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랬죠. 누가 그랬어요? 그 재무장관인가가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도 아이폰에 나사를 우리나라 사람들 아이폰에 나사 돌리 이걸 해야 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1980년대에 미국의 블루 칼라, 여러분 블루 칼라라는 거 기억나시죠? 블루 칼라, 화이트 칼라 말고 블루 칼라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탄광, 제철소, 자동차 공장, 미국의 중부, 인디애나, 오하이오, 펜실베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여기 미국의 인더스트리얼 벨트라고 했던 그 산업 벨트, 거기 사람들, 거기는 중학교, 고등학교만 나오면 다 그런 공장에서 일해갖고 GM 공장 이런 데서 일해서 아주 뭐 복지도 기가 막혔고 그때 전 세계의 자동차를 다 미국이 만들 때는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은 그렇게 교육 많이 안 받고 대학 절대 갈 필요 없는 거고 그러면서도 다 집 한 채 있고 뒷마당 있고 뒷마당에서 맨날 바베큐 하고 뭐 자동차 자기네가 수리해서 고치고 아이들 키워갖고 풋볼하고 이러면서 미국식 아메리칸 라이프라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했었던 거죠. 그리고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 세계가 그리워서 그걸 다시 가져오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은 어디로 갔습니까? 인더스트리얼 벨트는 러스트 벨트가 되어버리고 녹슨 벨트가 되고 그 대신 뭐가 생깁니까? 실리콘밸리라는 게 생겨난 거죠. 이게 망해갈 때. 근데 실리콘밸리에 가려면 대학을 나와야 되고 수학을 무지하게 잘해야 되고 컴퓨터 프로그램을 엄청나게 잘해야 되고 전혀 다른 인적 자원이 필요한 거예요. 경제입니다. 그게 knowledge economy가 되는 거고 그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이 중간에 블루 칼라들이 1980년대에 이제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그 블루 칼라의 세계는 영영 사라집니다. 사라졌습니다. 트럼프는 그거를 다시 살리겠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발표가 나고 난 다음부터 S&P, 다우존스, 나스닥 폭락을 했습니다. 다시 올라가는 거는 안 되겠다. 잠깐 유예할게. 90일간 유예. 그러니까 또 확 올라갔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중국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또 올라가고. 중국은 안 하고 있는데 그러면 또 내려가는 거고.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애플은 그냥 두들겨 맞고 있습니다. 관세정책 4월 2일 날 발표하고 나서 뚝 떨어졌습니다. 16% 이상 하락을 하고 약 7천억 달러 시장 가격 손해를 보았습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들어가고. 자, 지금 이 관세 때문에 미국 평균 가구당 연간 부담 비용 예상되고 있는 것이 여러 기관에서 조사들을 해냈습니다. 예일대에 있는 버젯 랩에서는 한 가족마다 연간 한 4,700불 정도의 추가 지출이 필요할 거랍니다. 모든 물가가 다 올라가니까. 중국에서 오는 모든 물품들의 가격이 2배, 3배씩 다 뛸 테니까. 텍스 파운데이션이라는 데서는 사실은 이거는 세금이다. 이건 결과적으로 미국 사람들한테 매기는 세금이다. 관세라는 거는 미국 사람들이 세금에 대한 세금으로 돌아오는 거고 세금이 가구당 한 1,200불 정도의 추가 세금을 내는 걸로 효과가 나올 것이다. 미국 진보센터에서는
가격 한 1,500불. 어쨌든, 그리고 이제 인플레가 어디서는 4% 정도까지도 올라갈 거라고 그런 지금 분석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근데 제일 컸던 거는 역시 뭐냐면은 트럼프의 마음을 바꿔서 트럼프가 90일간 유예를 하겠다. 생각보다 심각하다라고 마음을 돌리게 했던 것은 아까 말씀드린 미국의 국채입니다. 국채. 아까 국채라는 것은 미국의 신뢰의 상징. 미국이 아무리 적자를 내고 아무리 무슨 짓을 하고 어디 가서 전쟁을 하고 무슨 정치적으로 흔들려 갖고 어떻게 되더라도 국채만큼은 삽니다. 외국 사람들이. 특히 언제 사는지 아세요? 증시가 폭락을 하면은, 증시가 내려가면은 증시는 그때 맨날 하는데 그 증시가 완전히 폭락장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돈을 빼죠. 그 뺀 돈을 어디로 가져갑니까? 그 사람들이? 캐시로 집에 갖다 놓을 금고에 갖다 놓을 수는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다 미국 국채로 가죠. 비록 주식시장에서 내가 잘 투자해서 얻는 수익률보다는 형편없이 낮아서 2%, 잘해야 3%, 이 정도의 이자밖에 안 주지만 미국 정부가. 그래도 잠깐 증시가 이렇게 폭락할 때고 어려울 때는, 힘들 때는 미국 국채 사는 방법밖에 없죠.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미국 증시가 떨어지면 국채가 올라갑니다. 가격이. 그리고 이자율이 떨어집니다. 국채 이자율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국채 이자율이 단기간에 최대한 폭으로 상승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보여드렸던 그 증시가 다 폭락을 하면은 저게 저렇게 되면 안 되죠. 이자율이 떨어져야죠. 그런데 이자율이 올라갑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증시에서도 빠져나오는데 미국 국채에서도 빠져나온다는 겁니다. 이것도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가면은 미국 정부 자체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거죠. 야, 이건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 그 대혼란이 오는 겁니다. 이 돈을 어디다 갖다 놔? 어디다가 투자를 해요, 이거를? 뭐 유럽에 독일 증시에 갖다 투자를 합니까? 독일이고 영국 증시들이 미국 증시에 진짜 너무나 작습니다. 미국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증시 아니면 미국의 채권입니다. 근데 둘 다 안 되겠다 그러면 이제 이거야말로 전무후무한 당황스러운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에 트럼프가 안 되겠다 해갖고 국채 수익률이 상승한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너무 전문적이죠. 이건 꼭 아셔야 돼요. 나중에 투자하실 때도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국채의 비율이 상승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미국 정부가 돈을 빌려 쓰는데 이자율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서 돈을 빌려 쓰는데 이자율이 높아지니까 미국 사람들이 크레딧 카드, 신용카드에 내는 이자율도 올라가고 미국 사람들이 주택담보대출을 했던 이자율도 올라가고 직격탄을 맞습니다. 미국 경제가. 미국 보통 사람들이 정부만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전체적으로 모든 이자율들이 올라가기 시작하고 기업들이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하려고 그럴 때도 이율이 올라가 버리고,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게 미국이 지금 매년 2조 달러씩 적자를 내고 있는데 거기에 계속해서 빌려가 있는 빌리는데 나오는 이자 비용이, 그러니까 작년부터 어떻게 됩니까? 이자 비용만 미국 국방비보다도 많아지기 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국채 이자율이 얼마냐라는 거는 미국 경제에, 그리고 특히 이제 미국 10년짜리 국채입니다. 10year 트레저리 본드. 그거의 이유지 어떻게 되느냐는 모든 거를 다 결정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저게 올라가기 전, 그러니까 증시가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다 미국 국채를 사기 시작해서 미국 국채 이자율도 떨어지면은 미국 정부로서는 빚 갚는데도 용이하고 모든 이자율이 떨어지니까 미국 경제가 주택담보 모게지 한 사람들도 편해지고 크레딧카드 신용카드 사람들도 편해지고 이렇게 편해질 거라고 다들 생각을 했었는데 웬걸 국채 이자율까지 같이 뛰기 시작하니까 트럼프랑 화들짝 놀랬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 뭔가 심각하게 잘못 가고 있구나 하면서 방향을 틀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의 이러한 뭐라 그래야 돼요? 이러한 행위를 가장 제어하는 것은 역시 중간선거입니다. 선거입니다. 민주주의 참 좋습니다. 2026년에 중간선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간선거라는 게 뭐냐면요. 미국은 대통령은 4년마다 뽑고, 그렇죠? 상원의원은 6년마다 뽑습니다. 상원의원은 한 번 당선되면 6년입니다. 근데 하원의원은 2년 만이에요. 당선되면 당선되자마자 다시 선거운동해야 돼요. 2년마다 계속 합니다. 그런데 모든 예산권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하원이 갖고 있어요. 실질적인 모든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것은 하원이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4년에 대선을 했으니까 2026년에 이제 하원 선거가 있습니다. 2026년에도 28년에도 이제 2년마다 있는 거고, 그 중간 선거 때문에 지금 완전히 신경이 곤두서 있는데, 상원은 민주당이 100명밖에 없습니다. 상원은 인구 비례로 하는 게 아니라 50개 주가 있는데 각 주마다 2명씩 뽑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53대 45로 공화당이 압도적입니다. 그런데 하원은 7표 차이입니다. 지금 7표 차이입니다. 하원이 민주당으로 넘어가면은 트럼프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거를 사실은 이미 하원이 잡았어야 되는 건데, 지금 하원은 완전히 공화당, 그것도 트럼프 덕분에 당선된 사람들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 소리를 안 해요. 다 위대하신 최고의 영도자시고 경제를 가장 잘하는 천재적인 분이라는 얘기, 진짜 노골적으로 나와서 저런 얘기들을 하는데, 야, 미국 사람들도 이렇게까지 아부를 잘하는구나. 전 정말 처음 알았습니다. 아주 놀라울 정도로 아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무슨 교육부를 폐지한다, 무슨 USAID를 없앤다, 이거 전부 다 뭡니까? 미국 의회가 만든 거고, 의회만이 만들 수 있고, 의회만이 폐지할 수 있는 건데, 그거를 의회가 가만히 있으니까 대통령이 들어와서 행정명령으로 지금 전부 다 없애겠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연방정부 직원을 수십만 명을 지금 해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게 의회가 제대로 있었으면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의회가 지금 작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간선거에서 만일에 이게 뒤집히면은 트럼프로서는 사실 다 끝나버리는 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전망 지수가 1990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기대치 조사를 해보면 전부 다 1981년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뭐죠? 뭐라 그러죠? 클린턴이 뭐라 그랬죠? It's the economy, stupid. 자기 자신한테 하는 얘기였습니다. 야, 이 바보야. 그냥 경제야, 경제. 근데 경제 대통령으로 자기는 그래도 경제만큼은 잘한다. 미국의 물가를 다 떨어뜨리고 미국을 다시 부유한 나라로 세금 깎아주고 부유한 나라 만들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증시는 폭락을 하고 있고 이자율들은 올라가고 있고 소비 제품은 다 떨어져서 며칠 전에 월마트, 타겟, 로즈, 홈디포 회장들이 트럼프를 만났죠.
거기서 강력하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앞으로 두세 달 안에 미국 그 가게들의 선반들이 다 비일 거라고. 물건들 안 들어오고 있다고. 여러분, 지금 중국에서 4월 2일 이전에 출발한 배들은 들어올 수가 있는데 그 이후로 들어온 배들은 150% 저걸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배들을 전부 다 돌리거나 선적했던 배들을 다른 데로 돌리거나, 그리고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 해운 회사들이 미국으로 갈 배들을 여태까지 다 해놨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못 가게 되죠. 그럼 그 배를 어떻게 돼요? 딴 데로 다 돌려야 돼요. 그 로지스틱스가 엄청난 일입니다. 비행기 회사들도 그렇고 화물 회사들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 번 돌리잖아요. 다 재계약을 해갖고, 그래서 LA로 가던 배들이 뭐 어디 브라질로 가고 뭐 유럽으로 가버리고 이렇게 돼버리면 그거를 그러면 이게 이제 다 사실 관세 문제 이거 아무것도 아니었어. 그래서 설사 다 해소가 돼갖고 야 다시 그대로 원래대로 우리 무역하자 하더라도 이 로지스틱스를 이거를 다시 물류를 다시 돌려갖고 미국 홈디포하고 월마트에 물건들이 제대로 도착할 때까지는 몇 달이 걸립니다. 아무리 못해도 몇 달이 걸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스콧 베센트 국무장관도 이런 방식의 무역전쟁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고 며칠 전에 결국은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트럼프가 어저께인가 그랬죠? 그저께인가? 중국에 매우 친절하게 할 준비가 되어 있다. 진짜 저 사람 얼굴 두꺼운 건 정말 아니 어떻게 저를 아무리 정치인이라고 그러고 해도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공정한 합의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하면서 완전히 지금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가짜뉴스다. 그런 대화하고 있지 않다. 왜? 중국은 중간선거가 없습니다. 아무 선거 없습니다. 지금 중국에서도 동관 이런 데 전부 다 무너져 나가고 있고 미국보다도 훨씬 더 큰 피해들을 보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압니까 우리가? 뉴스에서 그런 거 들으세요? 한마디도 못 듣습니다. 왜? 공산당이 철저하게 통제할 그런 뉴스 이런 반고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시진핑은 그냥 버티면 돼요. 아무리 난리가 나더라도 버티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지금 버틸 시간이 없어요. 지금 2년 기다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미 여론조사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해서 지지율이 놀랍게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힘이 다 빠집니다. 오늘 제가 오는데 뉴욕타임스하고 CNN이라는 데서 처음으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처음으로 자세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다 잘못하고 있다고 나옵니다. 경제도 잘못하고 있다고 그러고 공화당 사람들도 불안하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지율이 42%로 나오는데 아직 100일이 안 된 상황에서 대통령이 50% 미만으로 지지율이 떨어져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42%입니다. 근데 물론 거기 하나에 트럼프는 예외적인 측면이 하도 많은 사람이라서 원래도 그렇게 지지율이 높지 않았는데 두 번이나 대통령 당선이 됐으니까 예외적인 측면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지만 어쨌든 역대 허니문, 지금이야말로 허니문 피리드인데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이 한 번 당선되면 밀월 관계라는 게 100일 동안 해줍니다. 보통 100일이라는데 지금 80일 됐는데 저렇게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건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떨어져 있다는 것은 굉장히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지금 경합주가 대략 경합 지역구가 22개 정도 되는 걸로 나옵니다. 그 22개가 이제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민주당이 어려울 거라고 또 어려울 거라고 사실 중간 선거는 항상 야당이 이기게 돼 있습니다. 대선이 있은
직후에 중간선거는 무조건 야당이 이겨요. 미국 정치가 묘해갖고 항상 유권자들이 대통령 뽑아줬으면 바로 다음 2년 후에 있는 중간선거에서 무조건 야당을 찍어주는데 사실 그 경향을 보면은 민주당이 이겨야 되는 게 맞는데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민주당의 이미지가 너무 나쁘고 민주당이 너무 아직도 지리멸렬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결속을 못하고 있고 지도자가 해리스 이후에 지도자도 안 나오고 있고 그래갖고 야 저거 민주당 별 가망성이 이번에도 없겠다. 심지어 이번 중간선거에도 가망이 없겠다 그랬는데 지금 여론조사 트럼프가 저 관세 정책 발표한 이후로 나오는 거를 보고 있으면은 심상치가 않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이 좌불안석이 되고 있습니다. 큰 역사적인 맥락에서 보면요. 근데 트럼프가 미국의 주류입니다, 여러분. 고립주의는 미국의 주류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지난 70년 동안 누려왔던 이 미국이 이렇게 바깥 세상으로 나와가지고 모든 나라랑 동맹관계 맺고 모든 나라랑 무역관계 맺어가지고 무슨 IMF 만들고 월드뱅크 만들고 WTO 만들고 UN 만들고 해갖고는 전 세계 평화를 자기가 다 지켜주겠다 그러고 번영을 자기네가 같이 모색을 하겠다 그러고 6.25 때 개입하고 이거는 미국의 전통이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이게 가장 걱정스러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트럼프 저런 게 문제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도 사실은 미국을 이런 세계의 경찰 노릇하도록 세계의 공동 번영을 위해서 같이 적극적으로 일하는 나라로 그 자세를 유지하게끔 만드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그게 사실은 우리의 제일 큰 과제입니다. 바깥 나라들이 미국이 다시 고립주의로 못 가게 해야 됩니다. 미국의 고립주의는 워싱턴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조지 워싱턴이 1796년 이제 2번 대통령 하고 나서는 나 3선 안 한다. 그때 이제 다들 놀랬지 않습니까? 영원히 할 줄 알았는데 영원히 해도 될 사람인데 왕을도 안 하겠다 그러고 딱 한 번 재선하고는 그만두겠다 그러면서 고별사에서 우리의 진정한 정책은 외국 세계의 어떤 부분과도 영구적인 동맹을 피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 이승만 대통령이 트루만하고 한미동맹을 맺을 때에 이루 말할 수 없이 힘들어요. 미국이 우린 동맹 안 하는 나라야. 우리 국부께서 하지 말라 그랬어. 우리는 동맹 안 해. 우리는 전쟁 끝나면 다시 들어가서 그냥 우리끼리 잘 살 거야. 1차 대전 끝나고 그랬었고. 항상 전쟁 끝나면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얘기를 지금 워싱턴이 했던 겁니다. 유럽은 우리와 거의 관련 없는 또는 매우 먼 관련만 있는 고유한 아주 자기네들 특이한 이해관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그것은 빈번한 논쟁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 그런데 왜 유럽의 야망, 경쟁, 이익, 기분, 변덕에 우리의 평화와 번영을 얽어매야 하는가? 라면서 절대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1차 대전이 일어나서 그렇게 싸우고 있는데 미국이 개입을 못하죠. 미국이 개입을 아주 늦게 하는데 늦게 하는 것도 루시테니아라는 배 격침 무슨 여객선을 독일 잠수함이 격침시켰다라고 뉴스를 거의 가짜 뉴스가 확실합니다.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미국 국민들이 이런 나쁜 놈들하고는 그래서 이제 개입을 하기 시작해서 윌슨이 가갖고 국제연맹 만들고 미국이 이제 유럽에 와서 다시는 안 떠나고 그러니까 워싱턴의 명령을 거역을 하고 윌슨이 가갖고 뭐 이제 그런 큰 국제 기구를 만들고 했던 거죠. 그런데 그건 조금 이따 그런데 못 들어갑니다. 결국은 국제연맹에 미국이 가입을 못하게 되는 거죠. 2차 대전이 터져서 영국이 완전히 박살내고 프랑스가 다 점령이 되고 유럽이 나치에 의해서 다 점령이 돼서 영국 빼놓고 그랬을 때도 미국이 개입을 못하죠. 진주만 폭격이 일어나니까 그때 개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만큼 미국의 고립주의 전통은 강합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아무리 하겠다 그래도 미국의 의원들은 하원
특히 하원 의원들은 국제관계 이런 거 몰라요. 관심 없어요. 안 하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미국의 정상은 고립주의인데요. 미국이 아주 비정상이 됐을 때가 트루만하고 케네디 때였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의 그 유명한 취임사 연설에서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나라든 우리가 잘못되길 바라든 모든 나라에 알립니다. 우리는 자유를 존속시키고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그 어떤 대가라도 치르고 어떤 짐이라도 지고 어떤 어려움에도 맞서고 어떤 우방도 지지하고 어떤 적과도 싸울 것입니다. 왜 유럽의 야망, 왜 남의 나라의 거에 끼어들라, 놀랍게 다른, 이거 같은 나라의 대통령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국부의 말을 거역을 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케네디 때에 극에 달하던 그 냉전이 결국은 미국의 승리로 1990년에 소련이 무너지고 그러면서 그때의 미국의 레이간 대통령의 유엔 대사를 하고 있던 조지타운 대학의 유명했던 국제정치학자 제인 kirkpatrick이 글을 씁니다. A normal country in a normal time. 정상적인 시대의 정상국가라는 게 뭐냐? 미국은 영웅적인 행동이 필요할 때는 영웅적으로 행동하였다. 자유가 위협받던 오랜 시간 동안 미국은 이타적으로 행동하였다. 그러나 미국이 그처럼 큰 부담을 져야 하는 시대는 지났다. 정상적인 시대가 돌아옴으로써 우리는 다시 정상적인 국가가 될 수 있다. 즉 국방비 깎고 외국 해외 개입하지 말고 외국에 있는 군대 다 철수시키고 우리나라 국민들을 위한 복지 여기에다 돈을 다 쓰고 우리 경제 잘 되도록 해야 되는 거지. Make America Great Again이지 않습니까? 마감이니까. 저게 미국의 주류입니다. 다행히 그때에도 레이간이 어떻게 했습니까? 레이간이 안 그랬죠. 소련하고 싸우기 위해서 오히려 군비를 늘리고 본격적인 그 군비 경쟁을 하면서 결국은 이걸 이겨내고 냉전에서 또 승리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런 전쟁에서 승리할 때마다 미국은 꼭 우리 고립주의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우리끼리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이게 이제 누구냐면은 그 노말이라는 뜻이 정상이, 미국 사람들이 정상, 노말이라는 말이 이 사람이 만든 겁니다. 워렌 하딩이 만든 말인데 이게 워렌 하딩이고 우드로 윌슨입니다. 우드로 윌슨 대통령 다음으로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입니다. 공화당에. 그래서 이제 취임식에, 자기 취임식에 같이 가는 건데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윌슨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 뭐 해주고 막 그래갖고는 국제연맹 만들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이제 그런 걸 해준다 그러고 했었는데 국제연맹을 만들어서 미국이 가입을 하려고 그러면은 미국이 그런 국제기구에 가입하는 거는 누가 결정을 합니까? 의회가 결정을 합니다. 모든 것은 의회가 결정을 합니다. 미국은. 의회가 갖고 우리 가입하는데 좀 비준 좀 해주시오. 그랬더니 워렌 하딩이 앞장서 갖고 안 돼. No. 그래서 어떡합니까? 미국이 윌슨이 자기가 만든 국제연맹에 자기가 가입을 못해요. 미국이 가입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2차 대전 끝나고 유엔을 만들 때, 국제연맹을 만들 때 그때 루즈벨트가 윌슨의 실수를 알아갖고 철저하게 그걸 만들어서 미국이 절대 비토 못하게, 의회가 비토 못하게 꽉 틀어잡고는 미국을 거기다 가입을 시켜갖고 유엔을 키웠던 거죠. 근데 그때에 자기가 윌슨 후임으로 이제 대선에 나가서 대선에서 유세를 하고 다닐 때의 연설이 Back to Normal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오늘날 필요한 것은 영웅적인 행위가 아니라 치유, 만병통치약이 아니라 정상성, 혁명이 아닌 복구, 흔들기가 아니라 적응하기, 수술이 아니라 고요함, 극적인 것 대신 냉정한 것, 실험이 아니라 균형, 국제주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민족주의, 미국만의 민족주의를 해야 되는 것이 왜 자꾸 국제주의 나가고 이상한 짓을 하냐고. 그러니까 영웅적인 행위가 아니라가 뭡니까? 아까 kirkpatrick이 바로 말한 그 영웅적인 행동이 필요할 때는 했는데
워렌 하딩도 그때 하지 말자, 이제 그만하자고, 1차 대전 끝나고 그만하자고 했듯이 우리도 그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때 빠져나오고 국제연맹에 가입을 안 하고, 그리고 이제 1929년에 대공황이 터지고 1931년에 뭐를 합니까? 미국이 스무트 홀리 테리프를 해서 미국이 지금과 같은 관세 정책을 해서 전 세계의 25% 관세를 다 매겨버립니다. 그때부터 공황이 엄청나게 악화되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가 공황에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지금 미국의 경제학자들이, 전 세계 경제학자들이 야, 그때에 그 짓을 해갖고 미국이 거기서 헤어나오기 위해 갖고 2차 대전을 치르고 별 난리를 다 치러갖고 2차 대전을 치름으로써 경제가 어쩔 수 없이 돌아가기 시작하니까 비행기, 폭격기 만들고 전투기 만들고 탱크 만들고 배 만들고 그러면서 강제로 경제를 돌려갖고 간신히 2차 대전 안 했으면 미국이 대공황에서 못 빠져나왔을 거라 그럴 정도로 그렇게 절대적인 역할을 했었는데, 지금 트럼프가 딱 그때 했던 스무트 홀리 액트랑 똑같은 관세 정책, 사실 그보다도 훨씬 더 심한 관세율을 매기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참 다행스러운 것은 트럼프가 트루먼 대통령이 어쨌든, 그러니까 루즈벨트 대통령을 이어서 트루먼 대통령이 6.25에 개입을 해줬고, 그렇죠? 6.25에 개입을 했었고, 한미 동맹을 맺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동맹을 다 맺고, 아이젠하워도 그걸 이어가지고 그걸 다 맺고, 그래서 이 안정을 가져오는 거는 하나같이 워싱턴의 명을 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첫 시간에 요시다, 박정희, 장경국, 등소평,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한 시대에 나와서 그 미국이 만들어준 동맹관계와 이런 거를 잘 이용을 해서 경제에 올인을 해서 그리고 서로 간의 관계를 트면서, 그러면서 이러한 대단한 동북아 공동체를 만들어내고 밸류 체인을, 서플라이 체인을 만들어냈는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그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대통령들이 루즈벨트, 트루먼, 아이젠하워, 케네디, 그렇죠? 존슨, 그랬다가 닉슨 때 오니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닉슨 독트린에서 야, 아시아의 방어는 너희들끼리 해. 7사단 뺐습니다. 월남에서 군대 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그 와중에도 또 그걸 합니다. 그리고 포드 들어오고 카터 들어왔을 때 어떡합니까? 카터 대통령이 76년에 당선되면서 주한미군 완전 철수하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레이건,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미국이 지금 이런 상황에 있는 거, 그러니까 바이든 같은 사람이 그래도 있었고 중간중간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갖고 이게 유지되는 게, 그렇지만 미국의 주류적인 생각, 지금의 모든 분위기는 민주당이고 공화당이고, 사실은 우리 너무 지금 대외적으로 많이 관련하고 저게 하고 있다.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문제도 그런 거죠. 우리 여기에 개입할 필요 없다라는 게 민주당이고 공화당이고 다 사실 밑에 깔려 있는 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지금 누리는 건 기적 중에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몇 곱의 기적입니다. 우리의 내부 사정으로 보거나 우리의 동북아시아 주변의 역사를 보거나 미국의 역사를 보거나 이런 시스템이, 체제가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는 사실 누가 1945년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있을 수가 없는, 우리가 반도체를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갖고 이런 엄청난 회사들이 만들어져 갖고 저기랑 미국 회사들이랑 해갖고 전 세계를 제패하는 이런 부귀영화를 누리는 일이 있을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 못했습니다. 근데 정말 그런 기적 중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근데 지금 그런 얘기들 참 많이 합니다. 전자권 전환 얘기 같은 거 요새는 글쎄 어떻게 수면 밑으로 좀 많이 가라앉을 것 같기도 하지만 항상 나올 수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우리가 국채를 사야 되겠다, 미국 국채 사야 된다는데, 저는 이 한미 동맹이라는 것은 정말로 사실 자존심 상하는 측면 분명히 있죠. 우리가 이렇게 강군인데 사실 전 세계에 무기를 수출해갖고 우리 무기 다 쓰고 싸우고 있는데, 그런 나라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면은 우리나라의 군대에 대한 지휘권을 미국 장성에 갖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이거 그래도 어떻게 자존심이 있지, 이렇게 큰 나라에서 우리의 60만 대군을 왜 전쟁이 난다고 외국 사람한테 전시작전권을 주느냐, 우리가 갖고 있어야지. 그래서 이제 그걸 가져오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엄청난 논쟁들이 벌어지고 있고, 미국하고 늘 협상을 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부시 때 럼스펠드 국방장관이 그래, 그럼 가져가. 그래, 알았어. 귀찮아 죽겠는데 맨날 와갖고 뭐 미국 무대 앞에서 시위하고 미국 대사 관저까지 쳐들어가갖고 미국은 철수하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뭐하러 있어. 됐어. 골치 아파 죽겠는데 이랬던 적도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주한미군은 미국 역사상 가장 장기간의 해외 파병입니다. 1950년에 와서 지금까지 있습니다. 75년 동안 있는 겁니다. 아까 워싱턴 대통령이 외국 해외에 개입하지 말라 그랬죠. 그 양반이 보면은 가장 기절할 게 이겁니다. 지금 75년 동안 거기에 왜 가갖고 저러고 있냐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게요, 꼭 이해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주한미군 사령관이요, 8군 사령관, 주한미군 사령관은 4가지 직책을 겸하고 있습니다. 4가지 직책이 있습니다. 뭐냐면 주한미군 사령관이죠. 그 다음에 한미연합사, 78년이면 한미연합사, 한국군하고 미군하고를 또 공동으로 하나로 묶어놓는 한미연합사라는 걸 만들었고, 한미연합사 사령관입니다. 세 번째가 먼저, 세 번째가 유엔군 사령관이에요. 유엔군 사령관이 뭔지 아세요? 6.25 때 6.25가 터지니까 미국에서 트루먼 대통령이 유엔 보고 유엔 깃발 빌려줘. 그러면서 그 유엔 깃발을 맥아더 장군한테 줘서 당신이 유엔군 사령관이야. 그리고 유엔군 그 깃발을 줍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깃발 아래 16개 나라가 모여들어서 프랑스, 영국, 뭐 터키, 뭐 이티오피아, 벨 나라들이 다 거기에 참여를 해갖고 같이 와서 싸워준 거죠. 여러분, 근데 유엔사가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유엔사는 지금도 유엔 게 아니에요. 미국 장성만 주한 유엔 사령관은 미국 장성밖에 아니에요. 여러분, 유엔군 하면은 왜 신문에서 보시잖아요. 뉴스에서 이렇게 파란 모자 쓰고 평화유지군 해갖고 뭐 어디 아프리카에도 가 있고, 그게 유엔군이에요. 근데 여기 있는 유엔군이 누가 파란 모자 쓰고 그런 거 보셨어요? 없어요. 그냥 미군이 갖고 아주 희한하게 만들어 놓은 체제입니다. 그런데 그 유엔군이 사령관이기 때문에 만일에 전쟁이 나잖아요. 그러면 그 유엔군 사령관은 한미연합사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제 유엔군, 아직도 그 16개 나라는 전쟁이 또 나면은 같이 싸운대요. 영국, 프랑스 이런 사람들 매년 그 확인을 또 합니다. 자기네들끼리 모입니다. 아직 휴전이니까, 종전 안 했으니까, 휴전이니까 언제든지 다시 이제 자기네도 휴전하고 있는 상태니까 싸운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뭔지 아세요? 일본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요시다가 우리는 군대는 안 갖겠지만은, 안 키우겠지만, 그래, 미국이 와서 마음대로 기지 써. 그래갖고 미군 기지가 6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코스카에
태평양 극동 함대 사령부가 있는 거고 뭐 오키나와에 엄청난 공군 기지가 있고 뭐 다 이런 기지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 기지들에 대한 작전권은 지금 주1 미군 사령관이 보통 삼성 장군입니다. 주한 미군 사령관 4성인데 주1 미군 사령관은 삼성 장군이에요. 그런데 전쟁이 나면요, 주한 미군 사령관이 UN 사령관으로서 일본에 있는 그 6개 기지를 다 자기가 지휘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본에 있는 6개 기지는 다 UN하고의 협약하에서 그걸 쓸 수 있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주한미군 사령관이라는 사람은 또 하나는 뭐 주한미군 선임장교라는 건데 그건 뭐냐면 미국 대통령이 없더라도 우리나라 대통령하고 우리나라 정치인하고 미군을 대표해서 협상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 4가지 정도. 아무튼 그러니까 주한미군 사령관은 전쟁이 나는 순간에 가공할 전력을 갖고 상대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북한이 중국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겁니다. 그러면 저걸 어떻게 없앱니까? 평화협정하면 되죠. 종전. 평화협정을 하면 어떻게 돼요? 평화가 이루어졌으니까 유엔사는 해체가 돼야죠. 당연히. 전쟁 끝났는데. 그럼 유엔사는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주한미군 사령관이 갖고 있는 그 엄청난 그거 다 없어지고 그냥 우리하고 여기 와 있는 2만 몇천 명 미군하고 우리 군대밖에 없습니다. 저 시스템이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전작권 전환하고 주한미군 그 평화협정 맺자라는 거는 그 얘기는 이거를 지금 와해시키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절대 와해돼서는 안 됩니다. 지금 한미동맹의 한미 경제적인 번영의 모든 거에 근간이 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한미동맹입니다. 동북아 번영은요, 저는 여러분 다 이 지도 아시죠? 근데 저는 항상 이걸 보면서 그런 얘기 할 수 있었을 때는 중국 학자들 만나거나 중국 사람들, 뭐 중국 군인들도 만나고 러시아 사람들 만나고 그러면 꼭 저는 뭐라고 했었냐면, 야, 여기 북한 비핵화만 좀 해달라. 그런데 북한을 비핵화만 하지 무슨 그 김씨 정권 없애라는 얘기도 안 하겠다. 그냥 그 사람들 거기 있어도 돼. 그 대신 뭐를 하냐면은 우리가 그냥 투자만 하게 해주자. 투자만 하자. 지금 중국이 저렇게 활활 타오르는데 이 동북 삼성 있죠? 그러니까 길림성, 흥령광성, 뭐죠 또 하나가? 연용성. 이 동북 삼성이, 감사합니다. 동북 삼성이 심양에 계셨었기 때문에 그 동북 삼성이 중국에서 가장 낙후된 지방입니다. 심지어는 거기 성들은 가끔 가다가 마이너스 성장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왜? 여기는 완전히 갇혀 있습니다. 태평양으로 못 나갑니다. 연해주가 러시아 거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2억 6천만 인구에 사실 저 만주입니다. 만주. 일본이 들어가고 만주국 만들려고 따칭 유전, 중국 최대 유전이 있고 일본이 들어가서 최고의 중화학공업 지대로 키우려고 해서 수풍댐 만들고 어쩌면서 그 지대를 만들었던 거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완전히 갇혀 있죠. 그래서 북한하고의 국경은 경제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고 동쪽은 닫혔고 그러면 모든 물자들이 나와봐야 어디로 나옵니까? 다리엔으로 나오는 거죠. 요동반도로 해갖고 서해로 나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거를 살리는 방법?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면 되잖아요. 이렇게만 가면 돼요. 그러니까 북한이 저 개혁개방, 중국이 한 정도, 월남이 한 정도의 개혁개방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뭐 고속철도 우리가 놓든지 뭐
중국은 우리보다 더 잘 놓는 것 같으니까 뭐 중국 놓으라 그러든지 하여튼 간에, 그렇죠? 부산에서 베라벨 돼서 다 해갖고는 하나는 신의줄에서 일로 가고 하나는 저쪽에서 러시아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공항 한쪽에 한 2개씩 만들고 조선소 하나씩 만들고 자동 공장장 하나씩 만들고 무슨 뭐 나중에 반도체 공장도 하나 정도 만들고, 근데 우리만 투자를 합니까? 일본 투자할 거고 중국 투자할 거고. 그러면 여러분, 심천이라는 데가 인구 뭐 10,000명 정도에 되는 어촌이었던 게 지금 몇 천만에 진짜 그렇게 만드는 거 순식간이에요. 지금 2천만 인구의 북한 저거 개발시켜서 먹여 살리는 거요. 그 정도의 경제 개발은 우리도 해봤고 대만도 해봤고 중국도 해봤고 일본도 해봤고 다 우리 당대에 다 해봤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뚫기만 하면 돼요. 러시아도 똑같습니다. 러시아 연해주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푸틴이 별짓을 다 해서 그거 살려, 뭐 에이페크 정상회담도 해보고, 근데 거기 인구 맨날 거기서 갈 데가 없는데요. 중국하고 국경밖에 없는데. 그럼 북한하고 이게 뚫려갖고 되면은, 그러면 이게 되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섬나라입니다. 우리는 섬나라입니다. 우리가 해외에 가려 그러면 배하고 비행기로밖에 뭐 육로로 아무 데도 못 가요, 우리. 섬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이게 연결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북한, 만주요, 동북 삼성이요, 완전히 한가운데 아닙니까? 한가운데예요, 진짜. 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세계 1, 2, 3위 이 무진장의 자원을 갖고 있는 러시아와 우리의 한가운데, 이게 지금 시꺼멓게 저렇게 비어 있는 거예요. 저것만 뚫으면요, 진짜 동북아시아는 지금까지 우리가 성장한 거는 비할 바 없이 더 한번 점프합니다. 지금 그거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지경학적으로 지정학을 극복하면서 정말로 노력을 해갖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마지막 남은 거가 여기를 뚫는 겁니다. 여기만 뚫으면 정말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지금까지 상상하지 못한 또 다른 그 번영을 저는 분명히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 비전을 갖고서 우리의 국가 전략은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위치에 처해 있고, 일본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대만이 어쩐데, 그리고 우리 경제력이 어떻게 돼 있고 경제가 상호 어떻게 연결이 돼 있는 거고, 이쪽을 누르면 뭐가 어떻게 되는 거를, 그런 전체적인 구도를 우리가 알면서, 그러면은 일로 가야 된다, 아니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나라하고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전략을 짜면서 나가야지 우리의 미래가 저는 보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야 되는 건 북한의 비핵화, 한미동맹 강화, 방위비 분담금도 저는 뭐 증액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참 이거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이 방위비 분담 문제 갖고 한국, 미국 간의 그 협상할 때에 보면은 누구죠? 지금 한국의 보잉 사장하는 그 친구가 이제 미국 국무성에서 그거 맡았었는데, 진짜 한국 사람들의 협상력이라는 거는 진짜, 그러면서 그 표현이 왜 미국 사람들 표현이 있습니다. 이 pulling tooth. 그러니까 생이빨 뽑는 것 같다라는. 한국 사람들하고 이 분담금 내는 거, 그 협상할 때마다 2년마다 한 번씩 그거 하는데, 아주 그냥 생이빨 뽑는 것 같다고, 너무 고통스럽다고 하도 지독해갖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자랑스럽기도 하고, 야, 역시 우리나라도 이런 역시 국익을 위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근데 뭐, 사실 뭐, 지난번에 트럼프가 5조 원 내라고 그랬다고 뒤집어졌었는데, 뭐, 글쎄 모르겠어요. 요새 우리나라 기업들 보면 5조 원이 뭐 큰 돈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국력으로 봐갖고, 그거 이렇게 십시일반해갖고 조금 더 내는 거 정도. 만일에 그게 진짜 미국을 붙잡아 두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 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린 국채 보유 같은 것도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제 안보 협력은 뭐. 그리고 참 여기서 빼놨지만,
일본하고의 관계는 저는 절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랑 가장 모든 면에 있어서 가장 유사하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그렇지만 안보 상황에 있어서 우리랑 가장 이해관계가 맞는 건 일본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미국이 6.25 때 개입한 것도 뭐 우리를 지켜주기 위한 것도 있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일본이 공산화되는 걸 막는 거였었다. 그리고 지금도 주한미군 철수, 한미 동맹이 흔들리는 것을 제일 걱정하는 나라는 일본입니다. 왜? 주한미군 철수하면은 일본이 어떻게 돼? 그 다음에는 일본이 북한하고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그대로 맞닥뜨려야 되는데, 한반도가 옛날부터 그 사람들한테는 이익선입니다. 한반도는 자기 편으로 지켜내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그런데 지금은 미국이 와서 지켜주고 있는데, 미군 철수한다 그러면 일본은 어떻게 돼요? 그때는 요시다하고 뭐고 무조건 국방비 2%, 3%, 4% 써야 됩니다. 이제 자기네가 지켜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도 일본하고 우리는 굉장히 잘 맞습니다. 이 역사적인 문제 때문에, 역사적인 과거사 문제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힘들고 그걸 이용해서 한일 관계가 좋아지는 것을 막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만,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많지만은, 박정희 대통령이 한일 국교 정상화를 하고 나서, 그렇죠? 계엄령 하에 그걸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우리 한미 교역량과 우리 경제 발전했던 거는 지난번에 제가 도표로도 보여드렸죠. 그런 측면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역시 결국은 뭡니까? 지정학과, 역사, 과거사, 이념, 이거를 극복해서 경제적인 통합을 이뤄나가는 그 방향으로 계속 가야 되는 거고, 심지어는 미국이, 그걸 만들어낸 미국이 흔들릴 때도 미국 사람들조차도 그래요. 요즘에 그런 거 보면은 이렇게 흔들릴 때 그러면 뭐 한국, 일본, 중국 뭐 재무장관들이 만나갖고 뭐 산업장관들이 만나갖고 뭐 자기도 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미국에서 야, 심지어는 이제 미국 놔두고 미국이 하도 흔들리니까 저렇게 한다 그러니까 그 전문가가, 어느 전문가가 그러더라고요. 어디까지나 그게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위한 자유무역 질서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그걸 하겠다 그러면 미국이 잠깐 딴 생각하고 딴짓하고 있을 때라도 그 나라들끼리라도 그걸 유지를 해줘야 된다. 왜냐하면 이 자유무역 질서는 너무나도 모두에게 이윤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해서든지 유지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미국이 잠깐 저러고 있을 때는 그렇다고 우리가 고립주의로 갈 수도 없는 거고, 우리는 무조건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향해서 계속해서 가야 되는 거고, 그게 우리한테 가져던 게 너무 많습니다. 그걸 잘 이해를 하고 지금 현재 구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미중 관계가 뭔지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떻게 얽혀 있고 안보적으로 어떻게 얽혀 있는지 그 문제들을 복합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전략을 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연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